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책 청구 달 잘하죠? 네.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우리 감정평가는, 우리 학계로는요, 총론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감정평가는 크게 세 가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총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문제. 네. 자,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네. 자, 우리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건데, 이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동산학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19페이지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 부분 일단 중요합니다. 요 부분 네, 잘 봐두셔야 돼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체크해 두시고, 거기 보시면 양가를 일본에 부동산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과학이라는 뜻은 여러 학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말은 그 교재에 보시면 법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등 여러 학문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학문이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종합과학.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응용과학, 그리고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다. 이거 줄쳐 놓으세요. 응용과학, 실천과학. 특히 응용과학을 기억하시고요. 네. 그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그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학, 응용과학. 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입니다. 순수과학. 응용과학과 반대되는 말이 순수과학.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은 아니란 얘기죠. 반대니까요.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순수과학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입니다. 이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대비되는 개념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학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학문.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네. 이 구체적인 말의 반대말은요,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범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닌 것까지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특히 잘 알아두세요. 아닌 거.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고, 순수 자연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나오죠? 네, 거기 연구 목적 줄칩니다.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인간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이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학이 사회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그럼 인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인간이 빠지면 안 된다. 네, 넘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부동산학의 성격 했고요. 부동산학의 성격.
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연구 방법을 얘기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 연구 방법. 네, 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거기 양가로 3번에 종합식 접근 방법 있나요? 네, 거기 중요한 거 하나 이거 별표하시든 체크하시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의사결정 접근법 있죠.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는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는데 한 2,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종합식 접근법하고 의사결정 접근법에서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먼저 분산식 접근 방법 보겠습니다. 분산식 접근 방법.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은 아까 제가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안에는 경영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건축학도 있고 여러 학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뭐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이런 개별 학문별로 접근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보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보자, 이렇게 개별 학문 관점에서 연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산식 접근법. 그래서 분산식 접근 방법에서는 개별 학문별로 요거 하나 출하는 적용되겠습니다. 개별 학문별로. 그래서 개별 학문별로 그러면 분산식 접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이 있죠. 부동산의 3대 측면.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 대표적인 관점이 세 가지예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네,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래요. 이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그 형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구나, 뭐 지하 2층짜리 건물이구나, 형태 그대로 보는 겁니다. 형태, 그걸 우리 물리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의 측면이다. 유형. 하지만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형태를 가지고 정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법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제적 측면이라는 건 뭐 돈과 관계되는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무형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복합 개념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부동산의 3대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다. 기술적 측면은 형태를 가지고 한 거다. 이 두 개는 무형이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형, 무형.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그 중점식 접근법이라 있잖아요. 중점식 접근법은 이 3대 측면 중에 한 측면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좀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보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보자, 이렇게 특정 측면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중점식 접근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점식 접근법에서는 거기 보시면 특정 측면에만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런 거 하나 줄쳐 두시면 되겠네요. 특정 측면에만. 네. 자, 이제 종합식 접근법입니다. 종합식 접근법.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종합식 접근법은 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거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종합식 접근 방법.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거기 둘째 줄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 보이십니까? 내가 줄 칩니다. 그럼 줄을 쳐놓고 별표까지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죠.
여기 복합 개념 나중에 하겠지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줄 쳤죠? 그 밑에다 괄호해가지고 이런 말을 적어두세요. 괄호해가지고 3대 측면을, 부동산의 3대 측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 말을 적어두세요. 모두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게 종합식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3대 측면 모두니까 종합이잖아, 종합. 그죠? 그 종합식 접근법, 복합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이제 줄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법이. 됐나요? 자, 이처럼 우리가 모든 거를 모두 고려하는 걸 있잖아요. 시스템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템. 우리가 저 자동차 시스템이 좋다 이 말은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시스템이 좋다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이 좋다는 거는 그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때 시스템이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한 부분만 작동이 잘 된다 그래서 시스템이 좋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을 우리가 시스템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시스템적 사고 이런 말 있나요? 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말들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모두 고려한다. 복합 개념이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법 제도적 접근법이 있네요. 이 법 제도적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계되는 법, 부동산과 관계되는 제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법과 제도라는 거는 우리 민간과 관계가 있겠어요? 정부와 좀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적 주체가 개입이 되는, 즉 공적 주체가 주도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법 제도 접근 방법 동그라미 2번에 공적 주체의 개입을 전제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주도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하나 뭐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의사결정 접근법은요. 네. 자, 예전에는 정부 중심의 연구였단 말입니다. 그게 법 제도적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방화가 되고 사람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고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하면서 접근법이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 접근법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의사결정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책에 체크할 거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접근법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의사결정. 이때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민간의 의사결정을 얘기해요. 민간.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아까 우리 법 제도적 접근법은 공적 주체가 개입이 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의사결정 접근은 반대예요. 민간이 주도가 되는 연구 방법이에요. 민간. 이 민간이라는 거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민간은 시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민간과 시장의 의사결정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과 시장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익 극대화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이 이익 극대화라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요 말이 중요해요. 이익의 극대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 줄 하나 치고요. 이익의 극대화라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인간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런 말 보이시죠? 자, 자기 이윤의 극대화. 요게 줄치고 별표입니다. 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의사결정 접근법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적 주체 의사결정. 사적 주체가 누굽니까? 민간이잖아요. 그죠? 민간. 민간은 시장이거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장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시장 얘기가 나와요.
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민간의 규제 완화, 민간이라는 얘기 또 나오죠. 국제화, 개방 이런 말도 참고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의사결정 접근법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은 뭐라고요? 자기 이익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간 시장 중심의 연구 방법이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행태과학적 접근법인데, 이 행태과학적이라는 거는 행동 상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상태를 중심으로. 그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인간적 요인 이런 말이 있죠. 네, 그거 하나 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마케팅 동그라미 중개 분야에 주로 많이 적용이 돼요.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마케팅이나 중개 관련된 곳에 연구할 때 많이 쓴다. 인간적 요인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뭐 있었습니까? 분산식이 있었죠. 분산식이 뭐였더라? 개별 학문별로 접근한다. 또 뭐 있었어요? 중점식, 특정 측면, 그죠? 종합식은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 복합개념식 접근법. 그 다음에 법제도 접근법이 있었죠. 법과 제도 중심으로 공적 주체가 전제에 개입한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법, 민간 시장 중심의 접근법인데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의사결정,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행태과학, 인간적 요인, 마케팅, 중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종합식과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그것도 꼭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봤고요. 자, 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 경제 주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는 결국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 뭐 개발 주체, 개발론에 가면 개발 주체라고 나오고 부동산 활동에서는 부동산 활동 주체 이렇게 표현해요. 뭐 앞에 부동산 활동을 붙이든 개발을 붙이든 경제를 붙이든 주체는 똑같단 말입니다. 주체.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가 있고요, 사적 주체가 있어요. 이 둘이 이제 가장 큰 주체예요. 이 공적 주체는 정부, 지자체, 공사를 얘기합니다. 네. 제1섹터라고 그럽니다. 제1섹터.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래요. 공공.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조합. 네, 조합은 사적 주체에 들어갑니다. 제2섹터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제 주체인데, 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이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래요. 민간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시장이라고 그랬죠. 결국 이게 시장이죠, 사적 주체가. 근데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더라, 공동으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네, 3섹터라 그럽니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를 제3섹터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 주체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네,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겨봅니다. 22페이지에. 자, 그 효율성의 원리가 있고 형평성의 원리가 있죠. 네, 효율성의 원리는
그 뒤에 보니까 이용이란 말이 있나요? 네, 이용 동그라미 하세요. 이용. 효율성의 원리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는 그 뒤에 밑에 보시면요,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다, 이런 말 보입니까? 네, 그런 거는 참고로 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효율성이구나.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최소를 투입합니까?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한정된 부동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가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중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찌됐든 이용이야, 이용.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민간 부분에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 이념이 더 중시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거는 줄치고 별표합니다. 민간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시한다고요?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효율성은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네, 요거 하나 줄쳐놓고 별표. 네. 효율성 나오면 아, 이건 이용과 관계되는구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런 개념인데 누가 더 중요시한다? 민간이. 그래서 이 효율성의 원리를 경제 원리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효율성의 원리는 경제적 원리로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위에다가 시장 원리 이렇게 적어 두셔도 돼요. 시장 원리. 그러니까 민간, 시장, 경제 원리 다 같은 얘기입니다. 민간, 시장, 경제 원리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형평성의 원리 나오죠. 이 형평성의 원리는 분배와 관계되는 게 분배 동그라미, 분배. 여기서 분배라는 거는요, 분배라는 건 그 뒤에 밑에 줄에 보시면 골고루 분배 이런 말 돼 있죠. 골고루 하나 줄 쳐놓고요. 똑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마스크 때문에 난리죠. 그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똑같이 하나씩 나눠줘라, 이거는 형평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2개씩 가져가지만 그 형평성과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균등이야. 그건 좀 약간 개념이 달라. 이 형평성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취약층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적게 줘라, 이게 형평성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형평성 원리, 거기 분배 옆에다가 경제적 약자 보호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경제적 약자 보호. 그 형평성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경제적 약자 보호. 옆에 또 같이 저소득층 이렇게. 그래서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형평성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형평성은요, 민간과 공공 중에 누가 더 중요시한다? 공공이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양가로 1번에 효율성 원리 적혀 있고 양가로 2번에 형평성 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상충이라는 거는 둘 다 만족시키긴 어렵다는 겁니다. 둘 다 만족시키긴 어렵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형평성이 깨져. 형평성이 좀 추구가 잘 안 돼. 근데 형평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효율성이 이제 깨져. 두 개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때 그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상충관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또 효율성 원리에 동그라미 2번인데 동그라미 2번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지역지구제 보이세요? 네. 지역지구제 줄칩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제도죠. 네. 우리 어차피 다 1, 2월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효율성, 우리 지역지구제 왜 합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형평성은 어떨까요? 져야 된단 말이야.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아무 다른 말을 안 해도 그러면 형평성은 좀 떨어지겠구나. 지역 간 형평성은 져야 돼요. 지역지구제는. 자, 근데 그 밑에 형평성의 원리에 보시면 형평성의 원리에 동그라미 3번에 봐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 맨 밑에 보면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과세 보이세요? 이걸 우리가 누진세 제도가 대표적이거든. 누진세. 이런 게 누진세야. 그럼 누진세 제도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까?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까? 형평성. 그러니까 효율성은 저해되겠죠. 맞아요? 또 옆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누진세 옆에다가 임대주택. 임대주택 제도도 효율성을 위한 제도일까요? 형평성을 위한 제도일까요? 형평성.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성은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세 제도나 누진세 제도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누진세 제도는 뭐냐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조금만 내고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라는 거는 고소득층에게는 세율 자체를 많이 부과해요. 뭐 세율을 30% 부과했다. 그럼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한 8%밖에 부과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네, 형평성과 관계되는 제도입니다. 자, 합법성의 원리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오늘 저 노란색으로 적은 건 지우지 마세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럼 부동산학은 어떤 거를 대상으로 연구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 돼 있습니까? 네, 그런 줄만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5월달 되면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거기 양가로 이번에 2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있죠. 찾았어요.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자, 연구 분야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결정 분야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결정의 지원 분야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기초 분야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1번 결정 분야만 조금 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결정과 관계되는 부분은 투금 계정이에요. 투자. 우리 투자론 공부하잖아요. 금융론 공부하죠. 개발론 공부하잖아요. 정책론 공부하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의 결정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금 계정, 결정과 관계 있죠. 결정과.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네. 자, 노인 공경인데 노인 공경이 아니고 능한 공경이라고 그랬죠. 네. 자, 부동산 일반 원칙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세요. 최근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자, 부동산학 일반 제목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능한 공경,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일단 제목부터. 자, 그 중에서는 능률성의 원칙만 조금 자세히. 능률성의 원칙만 별표해 놓고 이거 자세히. 그래서 부동산학 일반 원칙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부동산학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1, 2, 3, 4, 5번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되는 건 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능률성의 원칙은 좀 더 자세하게.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능률성이라는 거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소유활동의 능률화하고 거래활동의 능률화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활동의 능률화와 거래활동의 능률화. 여기 보시면 소유활동의 능률화라고 돼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소유활동의 능률화는 무슨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활동 능률화하고 최유의 원칙을 쫙 연결 2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겠네요.
거래 활동은 당연히 거래 질서, 이거는 뭐 헷갈릴 리가 없겠죠. 거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능률, 안전, 경제, 공정 중에서 무슨 원칙과 관계 있습니까?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예전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안전성의 원칙과 관계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능률성과 관계 있어요. 그것도 특히 소유활동의 능률화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면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 수익성 아닙니까? 경제성은 당연히 수익성이고, 그 안전성 보시면 거기 줄 하나 칠게요. 능률성과 상충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런 거 하나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상충은 뭔지 봤어요 아까.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면 뭐가 져야 된다? 안전성의 원칙이 져야 돼요. 안전성의 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면 뭐가 져야 된다? 네, 능률성의 원칙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상충관계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네, 이런 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길잡이 문제 하나 볼까요? 길잡이 문제. 네, 양가로 3번 문제.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2번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네요. 부동산학은 여러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학문이다? 종합학문이다. 설마 시험에서 그렇게는 안 나겠지만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종합과학이 아니잖아요. 종합과학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과학.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자,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소유활동에서 최유효 이용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틀렸다. 네, 예전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26페이지인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거든요. 요건 제가 전에 안 했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활동이 뭐냐? 우리 부동산 활동 위에다가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위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두세요. 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아까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었죠. 아까 제가 줄만 치고 갔잖아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에요.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토지의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부동산 활동이 어떠한 특성,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네,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요. 예전에는 좀 한 번씩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중에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일단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과학성 및 기술성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및 기술성이 요구돼요. 그 밑에 뒤에다가 기술성 요구라는 글자를 적어두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이겠네요. 명확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우리 공업학교라든지 상업 계열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죠.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론을 다 배우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실습을 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이라는 거는 이론과 실습이 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도 과학성과 기술성이 필요해. 요구돼. 그런데 과학성이라는 게 이론일까요? 실습일까요? 과학성은 이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성은 그 위에도 바로 적으셔도 관계없어요. 과학성은 원리, 이론, 지식을 얘기해요. 과학성은 원리, 이론, 지식. 그럼 기술성은 뭐냐? 응용, 실무 이런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으면 실제에다가 응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성은 원리고 기술성은 뭐라고요? 실무 응용이라고 응용하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만 필요하다, 기술성만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 과학성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두 개가 다 요구된다. 근데 과학성이라는 거는 지식, 원리,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기술성이라는 것은 응용과 실무를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 하잖아요. 실무 교육 받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원리와 지식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실무를 해야지. 네. 자,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사익성 및 사회성, 공공성. 자, 이건 뭐냐? 우리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도 필요하지만 공공성, 사회성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가 다 요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공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개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은 무시되고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익성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 항상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예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는 뜻, 이런 뜻입니다. 같이 더불어 쓰는 성격이 강한 재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 쓰는 볼펜이죠, 볼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면 볼펜은 같이 쓰는 겁니까? 제가 혼자 쓰는 겁니까? 이런 건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개인이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가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사람들이 같이 쓰죠. 전부 다 이 건물 같이 쓰잖아요. 땅 전부를 같이 밟고 다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부동산을 공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약간 제한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 가로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토지 공개념 적어놨죠? 이런 건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네요. 자, 그 옆에 전문성 요구 이렇게 적어두세요. 요구.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 2차, 3차. 이 뜻을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1차, 2차, 3차의 뜻. 자, 1차는 뭐냐면 비전문가들, 일반인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전부 다 1차라는 거는. 1차.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친구 집을, 아파트를 중개를 해줬어. 난 중개사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 친구가 집을 중개를 해준 거,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일반인이 부동산 중개를 했죠. 1차 수준이라 그래요. 1차 수준. 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비전문가가 하는 활동이에요. 그럼 2차는 뭐냐? 전문가는 전문가야.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일을 해요. 자,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전문가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 알긴 알아, 이 사람이. 근데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몇 차 수준이다? 2차 수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3차는 뭘까요? 중개사가 중개업, 평가사가 감정평가, 전문가가 본인의 일을 하는 건 몇 차 수준이다? 3차 수준. 그러면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전문성이 높겠습니까? 3차가 전문성이 가장 높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윤리성인데, 네, 윤리성은 시험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리성은. 아까 제가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지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지하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윤리성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무슨 윤리 있습니까?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공윤리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도 조직윤리,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두 개를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윤리 볼게요. 자, 고용윤리는 그 종업원 동그라미 하세요. 종업원. 자, 고용윤리는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게 고용윤리입니다. 그래도 종업원 나오면 고용윤리예요.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네,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 자, 조직윤리는 뭐냐면 동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예요. 동종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제가 냈잖아요. 개업을 했어요. 그럼 같은 공인중개사 하는 중개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를 뭐라 그런다?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업자 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뭐 협회원들, 협회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직윤리예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 같은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 조직윤리.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서비스윤리인데요. 서비스윤리. 자, 거기 괄호 안에 줄치겠습니다. 괄호 안을 줄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옹호와 비의뢰인의 이익옹호 및 사적 이해관계 배제 줄쳐놓으세요. 줄치고 별표입니다. 네. 서비스윤리는 첫째 뭐냐면요, 의뢰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의뢰인의 이익도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첫째,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비스윤리는 의뢰인의 이익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줘라. 첫째, 그런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내 사적인 이익은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공사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사적인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라? 배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윤리라고요? 서비스윤리. 서비스윤리. 비의뢰인의 이익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 비의뢰인의 이익도 보호해라. 공중윤리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럼 뭐 윤리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윤리를 정부가 그럼 규제를 하느냐 자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적 규제와 법률적 규제가 있으나, 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자를 절충한다. 이런 거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양자 절충. 그 중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절충. 자, 양가로 5번인데요. 양가로 5번 별표하세요. 네. 대인활동, 대물활동 돼 있잖아요.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1번, 2번은 그런 뜻인데,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 시험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은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둘 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결국 물건 자체를 사고 파니까 대물활동이죠.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계약서는 결국 누가 하고 씁니까? 사람하고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 대인활동이다. 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그 활동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 객체 대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물건인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인 활동이지 대물 활동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밑에 7번 봅니다. 임장 활동입니다. 임장 활동. 자, 임장 활동 뜻이 뭐예요? 현장에 가본다는 뜻이죠. 그 임장 활동 옆에다가 바로 적으셔도 되고 밑에 체크하셔도 돼요.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부동성 보입니까? 부동성 동그라미. 대물 활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물 활동 동그라미. 아니 밑줄 치셔도 되고요. 자, 시험에 임장 활동은 대인 활동과 관계 있다. 맞아,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대물 활동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는 물건을 보러 가는 거지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내 사무실 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현장에 왜 가요? 부동산이 나한테 못 와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나는 부동산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걸 걔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걔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면접할 때는요. 우리 면접이라는 거 왜 합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서 면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은 두 개 다 있는지, 귀는 두 개 다 있는지, 뭐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갑니까? 회사로 부릅니까? 회사로 부르죠. 왜? 그 사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장 활동도 부동산을 내가 면접하는 거거든요.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동산이 올 수 있다 없다? 못 움직이죠? 그게 뭐예요? 부동성, 부동성.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뭘 보기 위한 거다? 물건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장활동은 부동성 대물활동이에요. 예전에 부정성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정성 아니고 뭐라고요? 부동성, 부동성. 그리고 무슨 활동? 대물활동, 대물활동. 물건을 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런 임장활동 우리가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만일 임장활동을 소홀히 하면 부동산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어서 중개업자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을 하실 때도 반드시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하지. 자, 넘기세요. 자, 배려의 장기성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매매하고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속성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영속성 했어요? 위에 하나 더 적읍시다. 용도의 다양성. 이 배려의 장기성은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자, 공간 활동 옆에다가 영속성 적으세요. 이 공간은 영속성이거든. 공간은 영속성이에요. 그리고 옆에 또다시 3차원 입체 공간. 3차원 입체 공간. 네. 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지금 1교시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이렇게 8개 공부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 중에서, 요거 일단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성격. 자, 부동산학의 성격 뭐가 있던가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그리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아닙니까?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 아니라 그랬으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의 연구 목적은 뭐더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 그렇죠?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 그래서 인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여러 개 공부했는데 그 중에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2개. 종합식하고 자, 종합식 접근법이 뭐예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즉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 접근법은요? 이익극대화. 이익극대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이익극대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공적 주체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이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이 중심으로 하는. 그 2개를 일단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외에 뭐가 있었냐면 분산식, 개별 학문, 그죠? 중점식, 특정 측면.
종합시는 조금 전에 했고. 법제도 있었죠. 공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 법제도. 행태과 인간적 요인, 마케팅, 중개 분야에 많이 쓴다. 그럼 공부했습니다. 이 제목을 좀 적어놔야 돼, 종에다가. 난 집에 와서 한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복습하시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적은 거예요. 자, 경제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공적 주체는 1섹터. 그죠? 정부, 지자체, 공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적 주체는요, 개인 기업 조합 2섹터. 둘이 같이 한다더라. 몇 섹터? 3섹터. 자,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 있고,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형평성은 약자 보호라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민간이 더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효율성. 공공이 더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이 둘 다 만족시키기는 쉽다 어렵다? 상충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 연구 대상은 아까 줄만 치고 넘어갔어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야. 넘어가고. 자, 일반 원칙 뭐였죠? 능, 안, 공경이었죠.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자, 여기서 채유효 이용의 원리와 관계되는 건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 소유 활동에 있어서 능률하는 채유효 이용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둘은 상충된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속성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 자, 과학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 원리, 이론. 기술성은요, 응용, 실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윤리성이 있었어요. 윤리성. 자, 윤리성은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이렇게 있거든요. 종업원과 관계되는 게 무슨 윤리입니까? 종업원을 고용했다. 종업원을 고용했다. 고용윤리예요. 종업원과 관계되는 게 무슨 윤리라고요? 고용윤리. 협회원들, 동업자들, 동종업자끼리 지켜야 될 윤리는 무슨 윤리라고요? 협회 조직, 협회 조직. 아시겠어요? 협회 조직. 협회, 동종업자는 조직 윤리. 자, 서비스 윤리입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줘라. 사적인 이해관계는 배제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라 그랬죠. 자, 임장 활동은 뭐가 관계된 거라고 그랬어? 부동산과 대물활동. 그렇죠. 임장활동, 부동산과 대물활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 생각하라고 그래서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공간활동이라 그랬어요. 공간은 영속성이고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